예, 저 원자력 연구원에 근무하는 최윤단입니다. 어쩌다 보니 화연하고는 인연이 좀 많이 생겨서 화연에 가서도 세미나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 이 얘기는 우리 황 본부장님이 몇 달 전에 초청해서 한번 세미나를 원내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는 거고요. 또 이 개념은 지난 봄에 수소학회 때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뒤에 제목을 보시면 제안이고 실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게, 특히 박영기 단장님도 막대한 에너지를 탄소 배출 없이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쓰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옆방에서도 비슷한 그 세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스팀 메탄 리포머라는 그 촌난가스 계질 수소가 가장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일한 방안이긴 한데, 그때 필요한 그 수소를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요. 특히 CCUS라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전환하는 일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제거해봐도 플랜트를 돌리는 에너지는 역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 에너지 때문에 또 탄소 배출이 유발되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소 저장 기술의 몇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 수소 생산이라는 측면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 플랜트와 저장 플랜트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한 사이트 내에 컴플렉스로 이루어진 복합 플랜트 개념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많이 보시는 이런 그림들, 아주 원시대부터 근대로 오면서까지, 여기 화석 에너지까지가 이제 신나게 썼었는데, 그 후로는 탄소 배출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쓰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원자력이 그 역할을 했고, 앞으로는 신재생이 그 역할을 이어받고 싶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기술이 스케일업하거나 또는 막대한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좀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자력은 전기를 만드는 수단으로 써왔는데, 이제 전기를 만드는 수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열을 만드는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소경제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수소법이라는 것을 보면 수소경제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 그러니까 아직은 수소경제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산업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청정수소 또는 청록수소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법조항의 첫 번째 가를 보시면 무탄소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탄소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탄소 배출 없는 수소라고 해서 무탄소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공청회 때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입전령에 대한 윤곽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2050년쯤 되면 2,800만 톤의 수소를 쓰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2040년에 526만 톤을 쓰겠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그 양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생산 활용 관련해서 CO2 배출을 그 요소별로 보면은 제일 큰 부분이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 그 다음에 산업에서, 그 다음에 가스 터바인 발전소나 또는 요 수송 부분에서 CO2 배출이 많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에너지 근본이 되는 에너지이긴 할 텐데, 지구상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하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밸런스를 맞추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조금씩 지금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를 전부 다 잡아 쓸 수만 있으면, 저장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에너지 저장의 대표적 수단으로 알고 있는 이 2차 전지를 포함한 배터리 부분은 우리가 실제 저장해야 되는 에너지의 양에 비해서, 특히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수단에 비해서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시간도 수천에서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HESS라는 체계를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요. 수소도 저장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수소보다는 액체 수소나 또는 LOHC나 암모니아 같은 액상 수소화물 같은 경우에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에 쓰고 있는 압축 수소 탱크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현대에서 투싼 IX가 처음에 350기압 탱크를 만들었을 때 저장 밀도가 그 머티리얼 덴시티로 23g per 리터 정도 해당됐었는데 2배를 키웠더니 2배가 아닌 39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산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밀도는 너무 작은 수준이고 여기 밑에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LOHC나 암모니아 액체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게 문제여서 모빌리티 승용차 정도에는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차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저장 운송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 크게 물리적 저장과 화학적 저장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저장 수단의 대표적인 게 압축이죠. 근데 압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보통 수소 충전소에서 저압의 리시버 탱크로 받아서 한 50에서 100기압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가압을 해서 중간압으로 마지막으로는 1000기압 정도까지 승합을 한 다음에 자동차는 700기압으로 차압을 해줍니다. 이 단계별로 보면은 계속 에너지가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수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량의 700기압만 해도 15% 정도를 여기 이미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압에서는 100기압이 한 8% 정도를 소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액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긴 한데 한 30톤 퍼데이급 정도 해당하는 30톤 퍼데이급이면 이 정도쯤 될 텐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은 스케일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큰 스케일, 이 30톤이면 울산에 짓고 있는 효성 수소액화 플랜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3분의 1 정도를 액화할 때 써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화할 때는 거의 에너지를 안 쓰니까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에너지에 다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것 말고 화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암모니아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소 액화에 들어가는 게 10에서 12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는 적어도 2배 수준이니까 수소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가 33인데 이미 20에서 23 정도를 쓰고 있으니 과연 이걸 해야 될까 정도로 좀 본전 생각나는 프로세스이기는 합니다. 뭐 새로운 공정 개발해서 이 값을 줄이거나 더 줄이는 노력이 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단계는 아직 TRL이 작은 수준이어서 실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짐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LOHC라고 하는 그 톨렌 같은 또는 다이벤진 톨렌 같은 유기 화학물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에 보면은 여기서도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요. 뒤에 구체적으로 더 에너지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합성에서는 수소가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LOH 수소 저장이나 하이드로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열량을 제어하는 데 에너지가 좀 소비가 되는 정도이고요. 지금 하이드로진이어서는 대표적인 독일의 스타트업에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현재 자기들이 주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용량이 하루에 5톤 또는 하루에 12톤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울산에 있는 수소 액화 플랜트가 30톤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큰 규모가 되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열이 부생적으로 발생을 되는 그 폐열이겠죠. 이게 상당한 양의 열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12톤만 해도 7.5메가와트 정도의 열이 나와서 이 열은 지역 난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하게 된다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밀도 측면에서 보면 암모니아가 가장 수소 저장 밀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 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OHC가 밀도는 조금 나쁩니다. 하지만 오도는 거의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 조건이 상온 상업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LOHC밖에 없고 나머지는 극저온이 요구되거나 여긴 약간 가압하거나 좀 저온으로 냉각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대용량 운송할 수 있는 탱커십도 이미 액체수소 빼고는 둘 다 이미 있고요. 인프라도 있고 탱크로리도 다 있습니다. 액체수소는 지금 아주 소규모로 일본에서 지금 가와사키하고 호주하게 프로젝트에서 이미 실증선을 이제 1250노베짜리 실증선을 이제 띄워서 실증하고 있는 단계인데 궁극적으로는 한 16만 누베 정도 되는 대용량 탱커십이 있어야만 15만 루베 정도 있을 때 수소 10,000톤 정도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나 LOH 같은 건 기존에 있는 이미 탱커십이 있으니까 인프라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암모니아는 사고 났을 때 환경의 영향이 커서 주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만 보면 액화가 제일 일단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보면은 이 액화가 제일 크고요. 좀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대략 1kg당 1달러 수준이 필요하고 암모니아는 거의 동급이고요. 에너지 소비는 얘가 더 많지만 부대적으로 여기는 단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 비싼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는 암모니아가 액화보다 더 많이 소비되지만 비용으로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LOHC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 40세트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출할 때는 액체수소는 보통 LNG도 기화할 때 해수기화 방식을 쓰게 되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평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 비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다만 이 LOHC가 디하이드로지네이션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보게 된다면 액체가 제일 저렴하고 나머지 두 개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암모니아가 살짝 더 경제적인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의 그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암모니아가 제일 성숙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이미 인프라도 많이 있고 액체 쪽이 특히 대용량 운송 부분이나 저장 부분에서 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액체 수에서는 대규모 액화 플랜트에서도 그리고 운송선에서도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LOHC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규모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역시 암모니아와 마찬가지로 성숙도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전환 과정에서 수소를 액화하거나 암모니아 합성, 분해 또는 LOHC를 수소와 탈수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체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투입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이드로지니어에 쓰이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이 수소화 플랜트, 오른쪽이 탈수소화 플랜트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소를 붙이거나 떼거 하는 반응이고요. 일본의 치고다 같은 경우는 톨루엔을 매질로 썼었고 독일의 하이드로지니어스는 다이벤질 톨루엔을 매질로 써서 실증을 해왔습니다. LOHC 분야는 오늘 그 패널락의 옆에 저쪽 세션에도 이미 한번 소개된 바가 있었는데요. 해야 하는 일들은 결국은 촉매 수소화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 매질에 대해서 선정하거나 매질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하는 일이 있고 우수한 촉매, 그 다음에 이 공정을 잘 설계한 반응기, 주변의 BOP 이런 일들이 상용화를 위해서 쭉 해 나가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양대 서영 교수가 제안한 걸 따온 건데요. 이런 매질에 대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소 저장 능력이 큰 것들을 주목합니다. 당연히 저장 능력이 크면 좋긴 한데 저는 여기에다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매질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장량은 좀 떨어지더라도 시장에서 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톨루엔 같은 경우 일본에서 선택한 치오다가 선택한 톨루엔이고 독일은 다이벤질 톨루엔인데 톨루엔은 탱커식 규모로 운송 또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이벤질 톨루엔이야 열매 체유 정도로 쓰이는 거니까 그만한 양을 생산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전환 에너지인데요. 특히 탈수소와 엔탈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근에는 이제 서 교수하고 이 화연의 박주윤 박사, 그다음에 포스텍 한정희 교수랑 같이 해서 이런 새로운 매질도 개발하고 조그맣게 랩 스케일로 실증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제 LOHC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저장하거나 추출하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할 때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인풋이 없고요. 오히려 발열된 연락을 빨리빨리 제거해주거나 하는데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수소화 반응이, 탈수화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응에서, 특히 수소화 반응에서는 부생열이 나오는데요. 이 열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주변의 지역 난방이든가 아니면 소규모 산업체에 연락을 제공한다면 꽤 큰 플랜트를 지으면 꽤 경제성이 있는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수소화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큰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남들처럼 똑같이 전기를 쓰느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쓰지 않고 요만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론이 있으면 좋겠죠. 이 방식은 이제 탈수화 반응이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경제성이 좀 취약해서 유니스의 이만경 교수가 몇 년 전에 세미나에서 발표한 걸 따온 건데요. 이 LOHC를 매질을 다양하게 선택을 한다면 이 반응 온도가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매질부터 여러 가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캐스케이드 리액션을 설계할 수 있겠고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는 보였지만 아직 실제 만들어 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캐스케이드 리액션으로 반응 온도가 순차적으로 설계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공정폐열 또는 부생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향상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 공정을 놓고 고온이 필요한 곳에, 그 다음에는 전에 그 포스텍의 윤창원 박사가 제안했던 이런 매질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매질, 마지막에 이런 매질, 적절하게 반응 온도가 다른 것들을 잘 캐스케이딩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전기는 우리나라의 전기랑 유럽의 전기랑 탄소 배출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재생은 적고, 그래서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CO2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히 북해 근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서 같은 전기를 써도 CO2 배출량이 적은 편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스팀메틀 리포머 같은 경우에 CCS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CCS를 썼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이 있겠죠. 이 3.7톤이라는 거는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현재 대규모 플랜트라면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천연가스를 태우거나 전기히터를 쓰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것마저 줄여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정제하는 PSA 공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또 저장에서도 소비가 되는데, 저장을 일단 동일하게 LOH를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CO2를 잘 제거해놔도 여전히 한 7, 8톤이나 되는 막대한 CO2가 배출되겠고요. 참고 유럽 기준에 의한 청정수소의 기준은 제 기억이 맞으면 4톤입니다. 수소 1톤 만들 때 CO2 유발되는 게 4톤 미만이어야 청정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미 CO2가 7톤이 넘어가면 아무리 CCS를 해도 청정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쓰겠지만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는 이건 청정수 인증을 못 받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이 PSA를 쓰지 않는 공정을 개발하면, 예를 들면 LOH 수소화 반응 같은 경우는 다른 가스들이 메테인도 그렇고 에테인도 그렇고 하이드로카본이 거의 이너트합니다, 반응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적절히 잘 조합을 하면, 특히 부생수 같이 임퓨리티가 수소가 90% 내외밖에 안 되는 것들은 PSA 생략하고 LOH를 쓰게 되면은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청정수소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과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수소
수소 생산 방법 중에서 그 원자력을 이용한 생산 방법이 과거에 SI 그 황요오드 열화학 반응 요 프로세스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고요. 애기업 쪽에서 했었었고 저희 연구원의 사업단과 같이 한 10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고온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석탄에서 추출하는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석탄가스화로 아니면 스팀메틀 리포머로 수소 만드는 비용을 보면 대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수전해가 제일 비싸고요. 특히 신재생 전력을 쓴 수전해가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을 이 톤당 CO2 탄소 배출권으로 환산해서 더해주면 전체 경제성을 보면은 이쪽이 가장 경제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쪽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즉 단가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수소 생산할 때 CO2 배출량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을 쓰게 되면 CO2 배출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정 유지하는 데 약간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전기 분해로 수소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 같으면 CO2 배출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비용이 좀 안 좋아질 거고요. 수력을 하게 되면 CO2는 별로 없겠는데 일단 경제성은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역시 좀 적절하지 않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면 비용도 적고 CO2 배출도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연구원에 제가 속한 원자력 수소 연구실은 바로 이 초고가스로에 대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이고요. 여기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전에는 포스코랑 같이 이제 주로 협력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환원제철에 들어가는 수소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원전은 1년에 그 가동률이 90% 내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10% 정도는 고장이든 아니면 뭐 그 오버홀이든 어떤 경우에서 꺼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제철소조차도 1년에 2번 정도는 불시정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요건을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일관된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1년 동안 돌릴 수 있을까 힘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이라도 곱하면 한 4번 정도는 중간에 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이 고온 가스로는 냉각제가 물이 아닌 헬륨가스를 쓰게 됐는데요. 대략 900도 내외의 고온의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온 수전의 모듈을 붙여서 수소를 만드는 게 원자력 수소 생산이고요. 또 하나 제안하는 거는 100% 다 여기에 쓰지 말고 일부 열 저장하는 몰튼 솔트를 이용한 열 저장을 해서 이 열을 산업체에 공급하자라는 것도 저희 보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산소도 만들고 수소도 만들고 이 수요처에 보내기도 하고 이 열을 또 산업체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수소와 열이 모두 필요한 곳 하면 석유화공단이나 제철소 쪽이 해당되겠고요. 그런 데에서 수소만 만들 게 아니라 열도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일본은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원자력은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 만드는 수전의 시설하고 LOHC 저장하는 일을 같이 조인한 컴프레스 플랜트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쯤부터 이게 나온 보도자료인데 올해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네오스라는 수전의 기업과 LOHC 전문 기업이 시호덕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톨루엔에 수소를 붙여가지고 본국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입니다. 1년에 30만 톤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거고요. 고온 수전에 하나만 하지 말고 메탄 열분해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꼭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암모니아 크래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없지만 사실 스팀 메틀 리포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열이 필요한 모든 공정들로 수소 생산하는 여러 공정 중에서 열이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을 때 CO2 배출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수리하거나 공정 오버홀 기간에도 나머지는 돌릴 수 있겠고요. 특히 용열 기반에 열 저장하면 산업체로 열을 공급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높고 이 원자로의 가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었고요. 수소가 만들어지면 바로 배관망으로 보내자라는 게 기존 아이디어였습니다. 액화 플랜트로 보낼 수도 있고 제철수로 보낼 수 있고 정유 플랜트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랜트들로 수소를 보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플랜트들의 대규모 수용가에서 어느 한두 개가 밸브가 잠기면 피드백돼서 원자로 개통 자체가 불안정해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를 바이패스해서 수소를 LOHC로 전환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는 이쪽을 꺼야 될 일이 생기면 다시 수소를 추출해서 이 배관으로 보내주자는 아이디어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열도 열 수용가에 직접 보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소 반응에서는 수소화 반응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열이 발생하는데 그 부생열까지도 저온의 열이 필요한 곳으로 저온의 열이라는 지역 난방도 좋고 한 뭐 1,200도 정도 되는 또는 뭐 대규모 수영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이로지니어스는 엘란겔이라는 도시 소도시에 있는데 지역의 공공 수영장에 무료로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수소 생산에 올인하지도 않고 열과 수소를 밸런스를 적절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끔 설계하자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쪽이 좀 많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쪽이 많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생산된 수소도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직송하지 말고 내부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컴플렉스 플랜트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를 해보자면 일단 VHTR이라고 하는 초공가스로 대략 열 출력으로 90MW, 전기 출력으로 30MW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원전 전기 이 정도면 경수로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보통 경수로 하나가 1,400MW니까 이 정도를 가동하게 되면 연간 7.5만 톤의 수소가 생산이 될 텐데 저장을 하기 위한 설비가 LOHC 플랜트가 5,000 정도가 충분한지 또는 10,000루멘짜리가 1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작년 초에 애기평에서 100루멘짜리 LOHC 그 과제 한번 공고됐다가 최종 무산된 바 있는데요. 100루베 정도만 해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10,000루멘짜리 10개 또는 5,000루멘짜리 2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실증용 규모로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풀스케일로 경수를 한 개야 매칭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0만 톤에 가까운 수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루멘짜리 LOHC 플랜트 40개를 동시에 놓고서 계속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를 저장하게 되면 수소 경제에서 가장 큰 그 나중에 문제점이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생기면 법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의무 비축량이라는 제도가 생길 겁니다. 액체수로 비축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암모니아로 해서 꺼냈을 때 탈수하는 것도 비용이 많아서 어렵고 LOHC 특히 이 고온의 열이 있는 원자로의 컴프레스 플랜트에서 LOHC 형태로 수소를 비축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용량 수소 저장 추출의 기술을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장 측면에서는 LOHC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고 그다음에 추출할 때는 이건 기화만 하면 되니까 제일 유리하고 LOHC가 제일 불리하죠. 저장 시간으로서는 액체가 제일 불리하고 그래서 이 복합 플랜트로 개념을 제안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저장과 추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수요 변동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 플랜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경제성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액화 플랜트하고 LOHC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불리하고요. 원래 LOHC도 탈수소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원자로에 있는 그 저장된 고온의 열원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캐스케이드 리액션을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이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기존의 단순한 그 기술 경제성 분석으로는 경제성이 좀 나쁜 걸로 나왔지만 이런 복합 플랜트를 운영하면 경제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지난 그 7월에 산업인이라는 신생 그 저널이 있는데요.
요 특집 기사로 한번 실린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좀 볼륨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요. 네. 지금 그 수련회 해가지고 산소하고 숙소가 나오는데, 네. 혹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치고다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산소에 대한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실은 저 산소까지 포함하면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의외로 고순도 산소, 현재로는 산소를 특히 대기에서 에어 세퍼레이션 방법을 만드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분명히 이런 플랜트가 나오면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가스 업체들, 특히 뭐 대성이나 한국가스 같은 이런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 정확한 시장 규모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꽤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나중에 그 보면 이제 혼소 발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연소도가 훨씬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런 산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그 아까 경제성 분석에서 액화 수소가 가장 저렴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수소를 이제 액화시키거나 운송하거나 저장해서 다시 재기화하는 그런 공정들을 많이 거치고 이제 암모니아도 크래킹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 제가 알기로는 수소 로스가 일부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고려하면 경제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경제성 분석 데이터는 IEA 보고서에서 꺼낸 건데요. 19년도에 발행했던 더 퓨처 오브 하이드로전에 있는 건데 그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가정이 있습니다. 현 시점이 아니고 2030년 시점으로 하고 거기에 가정은 뭐냐면 아까 일본에서 호주하고 같이 하이스트라 프로젝트라는 액체수소 운송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2030년이 원래 종료 연도인데 그때까지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2030년이 아니라 2040년에도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됐을 때 경제성이 높지 지금은 일단 가져올 방법이 없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액화 플랜트가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많아졌냐면 앞으로 2025년 6년 정도 되면 계획된 설비 용량으로는 하루에 360톤 정도의 액체수가 나오는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냐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액화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40% 정도입니다. 그게 사우스 코리아에서 설비 용량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 IEA 보고서는 해외에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염두에 뒀는데 국내에서 할 때는 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로 운송하면 되겠고요. 탱크로리는 한 번에 한 3톤 내지 4톤 정도 휘발유차처럼 그 휘발 회로리랑 비슷하게 생긴 걸 운영하는데 이미 에어로키드나 인디에서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보이로 프로스가 꽤 크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이 좀 크게 하면 아주 크게 하면 나사 같은 경우는 0.1% per day이고요. 그 손실률이 노멀 리버풀 레이트를 계산해 보면 좀 작게 하면 0.5에서 1%. 우리가 작게라는 거는 수소 충전소에 넣는 한 4톤 정도 탱크를 넣으면 1%가 안 됩니다. 0.몇 %고요. 그러면 하루에 0.5%면 뭐 아주 적다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다지 큰 값은 아니고요. 그 정도 양이면 전체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일오프는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제역화인데요. 제역화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실제 독일에 가보면 수소 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액체수소 기반 충전소가 제가 가서 보면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이 보일오프 수소는 제역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로 굴뚝을 해서 날려버리는 게 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해주신 최용남 박사님께 큰 박수